이 비즈니스 확산에 대한 경제적 요소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ERP를 통해서 경제와 회사 어떤 전사적인 어떤 공유, 정보의 공유, 전사적 확산에 대한 공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확산은 우리가 제품 정보의 수집 및 실제 제품 거래에 필요한 탐색 비용, 그리고 이동 비용이죠.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하고 물류 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지스틱 코스트하고 트랜잭션 코스트는 이제 전체 우리 거래 비용을 감소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이었을 때 무역,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 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을 할 때 오프라인에서의 무역은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 각 지역에 알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지인들을 확보해 놓지 않는다면 탐색 비용, 또 이동 비용, 물류 비용 등의 그 전체적인 거래 비용이 코스트가 상당히 높게 되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 어느 한 지역의 시장이라든지 어떤 시장에 대한 그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내륙운송과 내륙운송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그 한국까지의 운송,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가서 해보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중간에서 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체 거래 비용이 감소가 됐다. 이 비즈니스의 경제적인 요소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고객 및 제품의 확대에 따른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됐다. 저희가 체감의 법칙과 수학 체증의 법칙은 일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 시너지를 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상당한 거죠. 한 개의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그 효능이 있다면 두 개를 했을 때 200이 넘는 300, 400에 대한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경제 주체 간의 거래 방식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 구조의 변화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구조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전체 산업 구조를 변화를 촉진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적 유통의 유통 단계 축소라든지 물류 프로세스의 단축이라든지 뭐 이러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지불을 인터넷 뱅킹 등의 그 전자금융 확대로 인해서 어떤 그 비즈니스의 사슬 확대가 늘어났다. 그리고 글로벌화가 촉진됐다. 글로벌화가 촉진된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현지 로케이션에 대한 그 마케팅을 열지 않더라도 인터넷 이 비즈니스의 확산에 의한 인터넷 서칭으로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전체 거래 비용을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경제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즈니스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일렉트로니컬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변화된 환경이 있는데 어떤 소비자 보호 또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 안전한 전자금융, 윤리적인 문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이 새로이 다른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요소들이 이제 발생했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주민등록번호를 앞에 자리와 뒷자리를 전부 공개해서
그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많은 그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대기업에서도 이런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서 상당한 그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안전한 전자금융이라든지 게다가 이제 우리가 규범에 의한 그 윤리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그 사회 측면 경제적인 요소에서는 아주 그 경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반면에 소비자 보호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전자금융, 윤리적인 문제 이러한 그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반사회적 정보 유통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들도 여기에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됐고요. 어떤 외적인 요소에서 내부로 해킹을 통한 정보의 불법적인 이용이나 웹서버의 기능 마비 등들이 그 웹서버의 공격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오픈돼 버리기 때문에 해킹을 통한 그 정보의 불법적 이용이나 어떤 개인정보 유출, 윤리적인 문제 등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세대 간 또는 개인 간 정보 격차들이 상당히 심하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이제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 기반이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에서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정보 네트워크 접근이나 정보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는 것도 우리의 현재는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책적 요소인데요. 정책적 요소로는 이 비즈니스는요, 기존의 그 관습, 규범, 법규 등의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윤리적인 문제들이 대두됐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적 또는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그 정책이라든지 제조 또는 법규가 사실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돈과 위험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례를 이제 사례를 든다면 조금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끝났던 4월 10일 날 끝났던 그 선거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들이 우리의 정책 제도 또는 법규의 미비로 인해서 관습 규범 법규를 벗어나서 나온 그런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관련 제도나 법규가 신속하게 수립되고 정비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신뢰와 안전지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제적인 요소는 월등한 그 어떤 발전을 야기했다고 친다면 기존의 규범이나 윤리적인 문제, 어떤 개인의 문제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 요소로 해서 해결 방안을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도적인 기술적 요소로는 정보 기술 분야가 제일 그 문제가 되고 정보 기술에 대한 분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IT 기술인데요. 이 IT 기술에 대한 분야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그러니까 그 해킹 당하지 않도록 어떤 그 프로텍트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요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이며 안전한 기술적 기반의 제공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무선 통신 기반이 적정한 수준의 통신 품질과 가격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안전한 거래와 서비스를 위해 그 디지털 보안 기술이죠. 다시 말하면
정보 기술에 꼭 같이 따라다녀야 될 것이 보안 기술인데요. 이런 보안이나 우리가 했던 인증을 위한 그 시스템 인프라가 반드시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한 발전, 그 다음에 표준의 제정, 특허 관리, 이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를 구현하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기술력 양성이 기술적 요소로서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있습니다만, 기술적 요소 중에서 이 비즈니스의 제일 중요한 기술은 다시 얘기하면 프로텍터에 대한 보안 기술이 시스템 인프라를 좀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디지털 전환인데요.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기업이 디지털 환경, 즉 디지털 시대의 기업 경영 환경에 적응하고 또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와 적극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기업이 처한 디지털 환경이라든지 산업 분야, 그리고 거래하는 상품이나 고객 등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디지털 전환으로서.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은요, 기업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를 도입하는 것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ERP의 전사적인 그 ERP 프로그램을 통한 경영 전반의 것들, 예를 들어서 생산이라든지 현재 영업에 대한 영업 매출, 또 홍보 마케팅에 대한 인사, 노무, 기타 이런 것들이 전부 ERP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그 이 비즈니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는 경우가 그 디지털 시대에서 아주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혁신에는 기업의 비전과 미션, 그다음에 사업 전략 등을 기업 차원에서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이러한 그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조직 체계, 기업 문화 등도 새로운 디지털 문화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됩니다. 또한 그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전환과 혁신을 좀 원활하게 돌려서 디지털 인프라, 각종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을 전부도 면밀하게 갖춰야 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전환으로 해서 두 번째는요.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첫 번째는 디지털 시대의 기업 경영의 변화 방향인데, 이 변화 방향은 어떤 거냐면 비즈니스 개념의 변화, 또 변화의 속도, 디지털 정보의 전략적 활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디지털 전환.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뭐 전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비즈니스 사업 영역의 확대입니다. 이 비즈니스 사업 영역은 상당히 넓고 포괄적이지만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의 이 비즈니스 사업 영역은 점점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의 교재에 잠깐만요. 여러분들 교재 참조는요. 56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56페이지에 보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사업의 제품의 디지털화라든지 조직의 디지털화, 또 기존 업무의 이비즈니스와 이비즈니스 사업 영역 확대. 요거 일례로 이비즈니스 사업 영역 확대를 한번 보시면요. 이 비즈니스로 수행되던 기존 업무는 기존 업무 그리고 또는 기존 사업을 조직 내외부로 확대해 나간 그런 사업 영역 확대의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의 기존 사업 영역의 디지털화와 달리 또 우리 신규 디지털 그 진출은 기존 그 상품 서비스 영역이나 또는 기존 영역과는 별개의 상품 서비스 또 시장에 대하여 디지털로 전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그 교재 2-57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체국의 신규 디지털 사업화에 대한 일례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체국 쇼핑몰을 사용하게끔 우체국에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건데요. 그 우리나라 우체국 쇼핑몰은 그 우체국 기존 사업 분야인 우정국이죠. 우정하고 금융사업과는 별개의 사업 분야로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신규 디지털 사업에 진출한 사례입니다. 원래는 우정이라고 하는 이제 우편 배달이나 뭐 택배 또는 우체국에 대해서 금융화되어 있는 그 금융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쇼핑은 어떤 것이 기본이 됐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우정국에서 나오는 그 주소라든지 또는 금융 관련하여 그 소비자들과의 그 어떤 통신 쪽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인프라를 가지고서 시장을 세운 것이 바로 이제 우체국 쇼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기 여러분 교재에 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네요.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애플하고 제너럴 일렉트로닉에 대한 리더십과, 그다음에 O2O.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O2O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O2O 시스템은 앞으로 동시에 한쪽에 치중되어져 있는 그런 그 온라인 쇼핑몰을 가지고서는 조금 그 시장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O2O라고 하는 시스템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그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 연계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 그 O2O 서비스가 골목 상권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28일 우리가 어제죠. 어제 그 엽기에 따르면은 교통이나 음식 또는 배달, 미용실, 숙박 등의 다양한 분야의 중소자영업자들이 O2O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등 성장 활로를 찾고 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내 대표 그 O2O 시스템, O2O 서비스인 택시 중개업 앱이 있죠. 택시 중개업.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 자주 사용해서 온라인 예약 문화도 함께 하고 있는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전국 택시 기사의 92%가 이 카카오 앱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카카오 택시 사용 전후의 하루 평균 소득을 아마 집계를 했는데요. 이 비교한 결과에 택시 기사 연소득이 카카오 택시 사용 후에 13.4% 정도 상승했다라고 하는 집계가 있습니다. 이는 연소득이 358만 원가량 증가한 수준이라고 그러고요.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빈차로 거리를 배회하는 그 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예를 들어 오프라인 O2O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모델과 가격을 참고로 해서 다시 온라인에 들어가서 그거보다 더 값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금 그 O2O 시장과는 조금 차별화돼 있어서 어떤 하나의 오프라인만을 제공해서는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그런 편리성만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은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한번 예를 들면 A라는 구두 회사가 오프라인에서 10,000원을 받으면서 온라인에서 80원을 받는다면 오프라인 오토의 기본적인 그 사업 방식과는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있어서는 같은 가격대를 형성해 줘야 된다. 카카오택시 자체가 카카오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은 카카오택시에 조직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앱을 쓰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카카오택시, 그러니까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O2O 사업자인 것이죠. 오프라인에서 본인들이 직접 고객을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태워서 목적지까지 이송하는 것을 바란다면 카카오택시는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가 언제든지 선택해서 고객들을 실어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O2O가 카카오택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객실 회전율이 중요한 그 숙박업소 있죠. 그 또한 또 오토한 플랫폼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어때든지 야놀자 등 중소형 그 숙박 앱은 전에는 그 빈객실을 그냥 지나간다면 그 사람들은 그 빈객실만큼의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숙박 앱은 빈객실을 할인하는 방식으로서 이용자를 늘려서 객실 대실과 숙박 그 횟수를 늘리는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때에 따르면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할인으로 이제 판매된 객실 수는 45만 8천 개라고 얘기합니다. 기하학적인 숫자죠. 그 숙박업소는 월 매출 최고 20%가 증가를 했고, 또 여기에 반한 그 배달 앱이 있습니다. 배달 앱과 부동산 또한 오토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자층을 넓히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달 앱 중에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 서비스 업체들이 펴낸 이 회사에서 펴낸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배달앱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 그러니까 배달 매출이죠. 거기에 약 504만 원 정도 증가를 했고, 이에 비해서 일반 음식점의 그 연간 배달 매출은 평균 약 1,788만 원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건 뭐 객관성을 갖는다기보다는 발표한 자료를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업체는 그 앱에 매물을 등록해서 사진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매물 관리는 물론이고 매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치 기반 모바일 지갑 앱이 있죠. 야비라고 하는, 또는 그 앱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제휴 매장 쿠폰을 모바일 앱에서 즉시 발급함으로써 이용자 유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미용실 앱, 가사도우미 앱, 주차장 앱 등 그 다양한 오토 서비스들이 오프라인에서 한정된 이용자 수를 넘어서 중소자영업자의 그 새 수익원으로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통계청의 9일날 통계청을 발표한 거 보니까 2016년도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따져보면 56만 9천여 명을 기록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는 40%는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을 해버렸고요. 50%는 5년 내 사업을 정리한다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공세와 또 경기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O2O 플랫폼을 활용해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또한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 O2O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카카오에서는 현재 온라인 경제에 연결된 실물, 오프라인이죠. 실물 경제는 10%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온라인에서 실물 경제 주체하고 만나고자 하는 잠재 수요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가 과연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O2O 서비스, O2O로 인한 예전에 이제 B2B라든지 B2C 이런 걸 지나서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연결하지 않으면 이제 그 어떤 사업의 주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창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